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게 들어가 볼 자료는요.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에서는 정말 고전이죠. 리만의 소프트웨어 변화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1974년에 메이어 리만하고 벨레이디가 제안한 건데 특히 그 실제 업무를 다루는 시스템 있잖아요. 뭐 ERP라던가 은행 시스템 같은 거요. 네, E-타입 시스템이라고 부르죠. 네, 맞아요. E-타입. 이런 시스템들이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패턴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. 아마 여러분도 개발 현장에 계시면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. 왜 자꾸 시스템은 복잡해지지? 왜 이렇게 수정하기 어려워질까? 그렇죠. 많이들 겪는 문제죠. 네,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, 그리고 이게 벌써 반세기가 다 돼 가는데 왜 아직도 중요한지 그 핵심면 빠르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.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게 그냥 오래된 이론이 아니고요. 뭐랄까, 소프트웨어가 살아남으려면 계속 변해야 한다는 거거든요. 생존이 걸린 문제군요. 그렇죠. 변화하고 적응해야만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필연적인 패턴들이 있다는 거예요. 특히 현실 세계랑 맞물려서 돌아가는 복잡한 시스템들, 이걸 이해하는데 아주 강력한 틀을 제공해 줍니다. 핵심 원칙이 총 8가지라고 하던데 그중에서 특히 첫 2가지가 딱 와닿는 것 같아요. 첫째는 소프트웨어는 계속 변경되어야 유용하다, 살아남는다, 이거잖아요. 네, 법칙 1이죠. 지속적 변경. 그런데 바로 2번째가 그렇게 변경이 쌓이면 시스템 구조는 필연적으로 더 복잡해지고 품질이 떨어진다. 맞습니다. 법칙 2, 복잡도 증가. 아니, 변화해야 사는데 변화하면 망가진다니. 이거 뭐 정말 현장에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뼈저리게 느끼는 딜레마 아닌가요? 정확히 보셨습니다. 그게 핵심 딜레마예요. 여기서 복잡도 증가라는 게 그냥 코드 줄수가 많아진다? 이게 아니고요. 아, 그런 단순한 게 아니군요. 네, 변경했을 때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 고쳤는데 생각지도 못한 다른 데서 문제가 터지는 거죠. 아, 네네. 정말 경험 많이 하죠. 그래서 변경 영향도 분석이나 그 회귀 테스트 같은 게 정말 중요해지는 거구나 라는 걸 이 법칙이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. 그렇군요. 여기서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최신 접근법들이 왜 나왔는지도 연결해 볼 수 있어요. 아, 마이크로 서비스요? 어떻게 연결되나요? 시스템을 잘게 나누는 이유가 법칙 2가 말하는 그 복잡도 전염 있잖아요. 변경의 파급 효과. 이걸 어떻게든 좀 제한해 보려는 시도인 셈이죠. 오, 그러니까 단순히 모듈화 차원이 아니라 이 복잡도 증가 법칙에 대한 어떤 방어 전략 같은 거군요. 흥미롭네요. 네,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잘게 쪼개도 법칙 7번인가요? 품질 저하는 피하기 어렵다고 하던데요. 기능 넣고 수정하고 하다 보면 전체적인 품질은 결국 떨어진다.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죠? 그냥 버그가 많아지는 건가요? 버그도 물론 늘 수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처음 설계했던 아키텍처의 일관성이 점점 무너진다거나 아, 네. 구조가 이상해지는 거? 그렇죠. 아니면 성능이 조금씩 계속 나빠진다거나 새로운 기능 하나 추가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점점 더 커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품질 저하 현상으로 볼 수 있죠. 그렇군요. 더 근본적인 문제네요. 네, 그래서 지속적으로 리팩토링하고 자동화된 테스트를 충분히 확보하고 또 운영 환경에서 성능이나 품질을 계속 지켜보는 거, 모니터링,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. 법칙 2, 복잡도 증가가 변경 자체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다면 법칙 7, 품질 저하는 그런 변경들이 쌓였을 때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좀 더 장기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아, 명확하게 구분이 되네요. 결국에는 뭐 기술적인 노력만으로는 이게 다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사람이나 프로세스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. 법칙 5번이 친숙성 보존이라고 사용자들이 너무 큰 변화는 힘들어한다는 거고 네, 그렇죠. 한 번에 너무 많이 바꾸면 혼란스러워하니까요. 그리고 법칙 8번은 피드백 시스템. 결국 시스템 진화라는 게 사용자, 개발자,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루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.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. 맞습니다. 이런 관점들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그 데브옵스 문화나 CI/CD 파이프라인하고는 어떻게 연결될까요? 이건 정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죠. 법칙 5번 그 친숙성 보존은 우리가 왜 빅뱅 방식,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는 그런 릴리스보다는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걸 선호하는지 잘 설명해줘요. 네네, 사용자들이나 운영팀이나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까. 그렇죠.
그리고 법칙 8번 피드백 시스템은요. 이건 뭐 거의 데브옵스의 핵심 철학이랑 똑같다고 봐도 됩니다. CI/CD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? 빨리 만들어서 빨리 반영하고 피드백 받는 거. 바로 그거죠. 사용자, 개발팀, 운영팀 간의 그 피드백 루프를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한 기술적인 구현체잖아요. 여기서 이제 쿠버네티스, KS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가 왜 중요한지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. 이런 도구들이 바로 법칙 1번, 즉 지속적인 변경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법칙 8번, 그 피드백 시스템의 빠른 순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 기술인 거죠. 와,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군요. 그럼 혹시 도메인 주도 설계, DDD 같은 것도 관련이 있을까요? 개발자랑 현업 전문가랑 소통 강조하는 거요? 네, 그것도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. DDD에서 강조하는 그 긴밀한 소통 자체가 결국 이 피드백 루프를 더 강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시스템을 진화시키려는 노력이거든요. 이야, 듣고 보니 정말 리만의 법칙이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의 여러 단면들을 꿰뚫고 있는 것 같네요.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리만의 법칙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운영한다는 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풀이가 아니다. 네, 그 이상이죠.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, 또 사용자 요구 속에서 이 시스템이라는 어떤 유기체를 계속 진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.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복잡성을 잘 관리하고 품질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붙잡고 또 피드백을 잘 통합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게 핵심 과제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거의 50년 전에 나온 법칙들이지만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는 것의 어떤 본질적인 움직임, 동특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해요. 기술적인 의사결정이든 관리적인 의사결정이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사고의 틀입니다. 지금 우리 시스템 상태가 어떤지 진단해보거나 앞으로 아키텍처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할 때 이 법칙들을 기준으로 삼아보면 좋겠네요. 네,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좀 유익한 관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. 네.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운영하고 계신 그 시스템은 리만의 8가지 법칙 중에서 어떤 법칙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. 좋은 질문이네요.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래의 소프트웨어, 예를 들면 뭐 스스로 학습하고 코드까지 막 수정하면서 진화할지도 모르는 그런 AI 시스템 있잖아요. 그런 시스템에는 과연 이 리만의 법칙들이 어떻게 적용될지 아니면 완전히 바른 법칙이 필요하게 될지 상상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